안녕하십니까. 꼬치공방, 필프리, 고동감래, 화기족 등 직영점 12개와 가맹점을 곧 50개를 바라보고 있는 리버만 녀석들 F&B 대표 박민수입니다. 오늘 1강은 잘 팔리는 매장과 프랜차이즈 가능한 매장은 다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아이템은 메뉴가 아니다. 둘째, 상권은 정직하게 답합니다. 셋째, 공급은 설계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 정도면 가맹점 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기분 좋은 말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단골이 생기고 주변에서 알아봐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뉴 때문인가요? 입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장님의 응대 때문일까요? 잘 팔리는 매장은 많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해도 잘 되는 매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직영점은 사장님 한 사람의 역량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장님의 감각, 손맛, 응대, 단골 관리, 그리고 그 상권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출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고 보고 챙겨야만 잘 되는 매장이라면 그 매장은 좋은 매장일 수는 있지만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매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프랜차이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운영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단순히 매장을 복사하는 일도 아니고 같은 메뉴를 파는 일도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는 한 매장에서 나온 좋은 결과를 다른 매장에도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관점에서는 우리 매장이 잘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맛이 나올 수 있을까? 같은 운영이 가능한가? 비슷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보점주가 팔아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상권에서 잘 팔리고 어떤 상권에선 약한지, 좋은 결과를 다른 매장에서도 재현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국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메뉴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창업 아이템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류와 유통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템을 메뉴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닭갈비집이니까 아이템은 닭갈비지, 카페니까 아이템은 커피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건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에요. 아이템은 고객이 돈을 내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메뉴 이름이 아니라 고객이 왜 그 메뉴에 돈을 쓰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로 닭꼬치라는 아이템을 한번 봐볼게요. 길거리형 간식형 닭꼬치와 술집 안주형 닭꼬치입니다. 메뉴 이름은 똑같지만 닭꼬치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객단가도 다르고요. 고객 동선도 다르고 들어가는 상권이 다르고 운영 시간도 달라요. 뭐 그러면 인테리어, 인력, 그리고 구성, 그리고 마케팅까지도 완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요. 한번 카페를 봐보겠습니다. 디저트 중심 카페와 테이크아웃 중심 카페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저트 카페는 체류 시간이 길고 객단가가 높지만 회전율이 낮아요. 테이크아웃 카페는 정반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고객은 왜 우리 매장에 돈을 쓰는가? 이 질문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어야 아이템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매장이 잘 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크게 5가지로요. 첫 번째 상권, 두 번째 응대, 세 번째 단골, 네 번째 가격, 다섯 번째 아이템 수요. 이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5가지를 분리해보면 옮겨갈 수 있는 요인과 옮겨갈 수 없는 요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상권, 응대, 단골. 이건 솔직히 옮겨지지 않아요. 사장님이 직접 다른 지역에 가서 단골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장의 매출 중에 아이템 자체의 힘으로 만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진짜 가맹점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템 자체의 힘인지 아니면 지금 상권과의 궁합 때문인지 이걸 솔직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상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4가지로 대표적인 상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상권, 두 번째 오피스 상권, 세 번째 대학 상권, 네 번째 번화가 상권이 있습니다. 그 상권의 특성과 잘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 매장의 매출이 어떤 것 때문에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템 검증 단계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우리 아이템은 어떤 상권에서 가장 잘 팔리고 그 상권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있는가? 프랜차이즈는 모든 상권에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권에 강하고 어떤 상권은 피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리한 출점을 막을 수 있고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어볼게요. 아이템 자체의 특성이에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기 좋은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넓습니다. 너무 특이한 아이템은 처음엔 주목받을 수 있지만 여러 지역으로 확장하긴 어려워요. 새로워 보이는 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낯설면 고객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고객이 이해를 못하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예비 점주도 이게 진짜 될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좋은 아이템은 새롭다와 이해된다. 새로워 보이되 고객이 한눈에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실무적인 내용일 거예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공급이 흔들리면 브랜드도 같이 흔들립니다. 직영점 한 곳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장도 보고 직접 손질도 하고 직접 맛을 맞춥니다. 개인의 감각과 노동 강도로 품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매장만 운영할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핵심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 변동이나 계절 이슈에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즉 개인의 노동이 아니라 공급 시스템으로 품질을 유지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직접에서 구조로요. 그러면 모든 식재료를 본사에서 통제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브랜드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5종은 반드시 본사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소스나 육류 양념, 육수, 전용 반죽, 그리고 시그니처 재료. 이 5가지가 흔들리면 매장마다 맛이 다 달라집니다. 공급이 불안하면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품질이 흔들리고 품질이 흔들리면 결국 브랜드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브랜드는 돈이 없잖아요. OEM 공장을 돌릴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땐 선택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메뉴를 건드립니다. 즉 메뉴 구성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힘을 줄 곳은 주고 힘을 뺄 곳은 빼는 겁니다. 핵심 메뉴는 레시피를 공유해서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게 하고 부수적인 메뉴는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에 매장에서 한 번 더 손질을 더해서 편의성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아예 그 메뉴를 빼고 나중에 본사 역량이 갖춰지면 신메뉴로 다시 도입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메뉴를 그냥 안 건드린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OEM으로 가는 겁니다. 100% 퀄리티를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표준화된 공급 구조를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는 게 큰 장점이에요. OEM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매출을 가장 많이 견인하는 핵심 상품을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메뉴를 OEM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그 상품의 맛을 결정하는 주요 원자재를 추적합니다. 어떤 재료가 그 맛을 만드는지요. 세 번째, 전용 상품을 OEM하기로 했다면 제조뿐만 아니라 보관과 배송까지 전부 고려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만드는 것보다 의외로 보관하고 배송하는 게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렇게 시작한 OEM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본사 물류 수익이 됩니다. 즉, 처음엔 비용이지만 나중엔 수익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OEM이 부담스럽다면 대형 식자재 유통기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삼성 웰스토리, 동원홈푸드, 푸디스트요. 이런 유통사들은 일반 상품과 브랜드 전용 상품으로 나뉘는데 보통 처음 시작하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가정했을 때 전용 상품으로 5개에서 6개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단점은 본사 물류 마진이 직접 OEM 하는 것보다는 적다는 점이에요. 대신 초기 투자금이 어떻게 보면 크게 줄고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빠르게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OEM으로 가든 대형 유통사를 활용하든 직영점에서 간 만든 그 맛을 공장 제품으로 그대로 옮기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왜 그 맛이 안 나지?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부딪히는 이런 나만의 생각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공장 생산에는 3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맛이 나빠진다기보다는 맛의 성격이 바뀐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로는 열 처리 때문에 향이 약해집니다. 공장 생산은 안정성과 유통기한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열 처리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마늘, 파, 고추, 허브, 참기름, 불량, 생강향처럼 휘발성이 강한 향들은 열과 시간에 약합니다. 직영점에서 향이 살아있던 소스가 공장 생산에는 조금 둔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살균 과정입니다. 살균 과정에서는 즉석 조리감이 줄어듭니다. 매장에서 바로 만든 소스는 향이 날카롭고 신선합니다. 그런데 공장 제품은 가열, 냉각, 충진, 포장, 보관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맛의 성격이 바뀝니다. 신선한 즉석감이 안정된 가공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셋째, 대량 생산이라 조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장에서는 작은 냄비나 웍, 팬에서 빠르게 만들지만 공장에서는 수백 킬로그램의 단위로 섞고 가열해요. 같은 레시피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메뉴를 OEM을 할지 어떤 메뉴를 매장 제조로 남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5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고객은 왜 우리 매장에 돈을 쓰는가? 한 문장으로 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 매출이 아이템의 힘인지 상권의 궁합인지 분리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셋째, 우리 아이템이 잘 팔리는 상권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있는지. 넷째, 초보 점주가 따라해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5번째,
핵심 5종, 소스, 육류, 육수, 반죽, 시그니처를 본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팔린다는 것은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 성공의 원인을 분해하고 상권을 검증하고 공급을 설계할 때 비로소 프랜차이즈로 가능한 아이템이 됩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의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아이템은 메뉴가 아니라 고객이 돈을 내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매장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지 그 답을 갖고 있는 분이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